과잉과 부족, 둘 다 문제다. 지금까지는 과립구 과잉과 림프구 과잉으로 생기는 질병에 관하여 설명했는데 과잉이 아니라 부족이 문제가 되어 생기는 질병도 있다. 우선 과립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병부터 알아보자. 과립구는 어지간해서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선천성 과립구 결핍증을 제외하면 과립구가 지나치게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은 거의 없지만 어떤 치료 결과로 과립구가 줄어드는 증상이 있다. 예를 들어 간염 환자가 인터페론 치료를 받으면 과립구가 급속히 줄어든다. 인터페론은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 세포의 자살, 아포토시스를 촉진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립구도 점점 죽어버린다. 과립구는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쁜 존재라고 취급받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의 생체가 흥분해서 활발해지는 면도 있다. 따라서 인터페론 때문에 과립구가 줄어든 사람은 기운이 없고 우울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C형 간염 환자가 인터페론 치료를 받으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과립구가 줄어들면 세균도 처리할 수 없고 활성산소도 발생시키지 못하여 활발한 모습을 잃는다. 최근 들어 활성산소는 몸에 나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며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건강식품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몸에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줄어들면 활기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또 너무 휴식만 취해도 사람은 활기를 잃는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몸을 조사해보면 과립구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다. 또 세균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전구 증상으로 기운이 없다는 호소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과립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다. 한편 림프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면역 부전 상태다. 스트레스 때문에 과립구가 증가하면 림프구는 반드시 감소하는데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림프구를 감소시킨다. 대체로 질병의 80%는 과립구가 증가하고 림프구가 줄어드는 형식으로 발생한다. 반면에 림프구 과잉으로 일어나는 질병은 전체의 20-30%다. 과립구 증가, 림프구 감소로 발생하는 질병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림프구를 늘리려면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교감 신경은 안정시켜주는 신경이지만 지나치게 활성화하면 불쾌한 증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외상 등으로 조직이 파괴되면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안정을 담당하는 신경인 부교감 신경이 담당한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은 아세틸콜린, 프로스타글란딘, 히스타민, 세로토닌, 로이코트리엔이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이 물질들은 혈관을 열어 붉게 부어오르는 발적을 만들고 통증과 열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서 불쾌한 증상을 느끼게 한다. 한편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으로 이 물질은 흥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선 기운이 솟고 양이 증가할수록 지각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부교감신경이 적당히 활성화되었을 때는 안정을 느끼고 시야가 확장되어 통증에도 민감해지지만 과잉 반응을 일으키면 열이 나고 통증을 느끼고 발적이 생겨 몹시 고통스럽다. 그 과정을 거쳐 비로소 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증가하지만 그 경우 이번에는 혈관이 지나치게 열려서 극한에 이르면 혈압이 떨어지며 쇼크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다. 알레르기는 림프구가 지나치게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한에 이르면 쇼크 상태를 일으킨다. 한편 교감신경 쪽은 혈관이 닫혀있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져 흥분 상태가 되는 셈이다. 이건 역시 극한에 이르면 혈류가 끊어져 버린다. 부교감신경이든 교감신경이든 과잉 상태가 되면 혈관이 지나치게 열리기 때문에 혈류에 이상이 발생하고 혈관이 지나치게 닫혀도 혈류에 이상이 발화한다. 소염제와 해열제는 병이 낫는 것을 방해한다. 부교감신경은 정말 묘하다. 쾌적함을 만들어야 할 신경인데 과잉 상태가 되면 오히려 불쾌감을 안겨준다. 적절하게 활동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안정을 느끼게 하고 에너지를 축적하게 해주지만 지나치게 활성화하면 불쾌해진다. 그러나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파괴된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한 반응으로 혈류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불쾌함 때문에 현대 의료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일으키는 치유 반응을 막아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질병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기가 발생하면 소염제, 열이 나면 해열제를 처방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약물을 남용할 경우 불쾌한 증상은 멈출지 모르지만 파괴된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 반응도 막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질병 자체도 치유할 수 없게 된다. 본말이 전도된 치료 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의료에는 질병의 근본까지 파악하고 치료한다는 사고방식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런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이런 방식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서양의학은 염증을 막는 것이 곧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래도 약효 성분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가벼워질 정도였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약으로 증상을 가볍게 하여 고통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상태에서 시간을 들여 치료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약에는 치유 반응을 모두 막아버릴 만큼의 효력은 없었다. 그래서 대증요법에 이용하는 약으로도 치료가 되었다. 그러나 점차 약효가 강해지면서 염증을 완전히 막아버릴 정도가 되자 치유 반응도 정지되어 질병 치유 효과를 얻기 어려워졌다.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은 더욱 심각하다.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든 스테로이드계 소염제든 모두 염증을 막기 때문에 문제는 마찬가지다.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환자는 그것으로 편안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 반응도 막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질병이 만성화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약물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물론 소염 진통제나 해열제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통스러운 증상을 20-30% 정도 줄인다는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철저하게 염증을 막고 증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면 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대증요법 막는주의에는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약물 만능주의가 완전한 치료를 막고 있다. 소염 진통제는 스포용 약에도 사용되듯 열을 식히기 위한 약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열을 식히는 것일까? 그것은 혈류를 막는 것이다. 열을 식히는 능력이 가장 강한 것이 스테로이드다.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환자들 중에는 여름에도 스웨터를 입어야 할 정도로 몸이 차갑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마치 몸이 냉장고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그 정도로 혈류를 막아 몸을 차갑게 식히는 것이 스테로이드다. 혈류를 막으면 생체의 염증 반응이 멈추는데 이것이 소염제의 구조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에 따른 소염 현상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두길 바란다. 현재 의료 현장은 약물이 중심이다.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더욱 강한 약물을 처방하는 식으로 약물 만능주의에 빠진 의료행위가 생각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환자들에게도 약물이 치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지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질병이 나을 때는 부교감 신경은 안정신경이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 당연한 현상을 대증요법이라는 그릇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제는 환자들 중에도 이 요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다른 방식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통 같은 만성 질병을 앓는 환자가 정형외과의 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침술이나 마사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다. 물론 마사지 치료를 받으면서도 진통제가 들어있는 스포약을 붙이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래서는 치유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차라리 마사지나 침술 치료, 뜸 치료 등에 전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치료 방법들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질병을 치유한다. 그런데 이런 치료에 소염 진통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대체의학 쪽을 선택하고도 현대의학의 약물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환자들의 태도는 현대의학과 그것이 제공하는 약물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준다.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그 신뢰에 부응하는 의료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2장. 이제 암도 두렵지 않다. 현대의학이 나날이 발전하는 지금도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은 1983년부터 줄곧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사망 원인의 25.6%가 암이다. 암은 이제 나을 수 없는 질병, 무서운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번 걸리면 출구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병이 암이지만 면역학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면역학을 이해하면 암은 두렵지 않다. 암은 면역이 극도로 억제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면역이 철저하게 억제되는 스트레스가 배경에 깔려 있으며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과립구가 증가하고 림프구가 감소하는 패턴에 빠지는데 바로 그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교감신경의 긴장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반드시 치유되는 질병이다. 이 장에서는 암이 발생하는 구조와 그 치료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도대체 암은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 그룹의 연구가 보고될 때까지 암의 원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식품 첨가물, 자외선, 생선이나 고기의 불에 탄 부분, 배기가스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에 오랜 동안 자극받은 유전자가 이상을 일으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그런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늘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었다거나 불에 탄 생선이나 고기를 즐겨 먹었다는 환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식생활이나 생활환경에서 지극히 평균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오히려 암 환자들 대부분이 림프구가 감소하고 면역 억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림프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인 것은 지나친 활동이나 심각한 고민 등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라는 생각으로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매우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다. 10명 중 8명은 확실히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매일 밤늦게까지 잔업을 했다거나 정년이 되어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 오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휘말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 모두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가사를 모두 혼자 처리하느라 바빴던 사람, 아이가 질병에 걸려 심리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가정이나 부부 사이의 불화로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시민성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사람 이외에 약물 복용으로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에 놓인 사람도 있었다. 사무실에 냉방이 너무 강해서 몸이 항상 한기에 노출되어 있었던 탓에 월경 불순이 생겼고 그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했던 환자도 있었다. 이렇게 환자들의 배경을 조사하면서 암 발생의 도화선이 되는 것은 바로 교감신경 긴장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암은 어떤 구조에서 생기는 것일까?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암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암이 발생하는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해두자. 교감신경이 적당한 자극을 받을 때는 맥박이 빨라지고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하지만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혈류장애가 발생하여 과립구가 증가하여 세포가 점차 파괴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암 환자는 대부분 안색이 나쁘고 야윈 경우가 많다. 몸 안에서 암 발생의 모체가 되는 장소는 외배엽으로 이루어진 장기, 피부와 신경의 상피, 내배엽으로 이루어진 장기, 소화기관과 간의 상피, 그런 상태들과 함께 존재하는 선 조직으로 끊임없이 조직이 재생되는 장소다. 피부도 재생되고 장상피도 재생되며 선세포도 재생되고 있다. 재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증식 때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노폐물도 많이 배출된다. 그 경우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과립구가 출동한다. 하지만 상피세포나 선 조직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사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과립구가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장소가 된다. 즉 과립구가 내보내는 활성산소에 노출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증식 유전자에 충격을 주어 암 발생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해온 유전자 연구 결과 암 유전자는 정상적인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할 때 역할을 담당하는 증식 관련 물질의 유전자였다. 재생 상태의 세포 분열이 교감신경 긴장 상태라는 자극으로 증식을 강요당하면 과립구가 달려가 활성산소로 충격을 주고 그 증식 유전자의 DNA 변화가 일어나 암세포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는 유전자로 변모하여 암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암 발생의 구조, 메커니즘이며 처음부터 악성의 유전자는 없다. 또 면역 부전 상태도 암이 발생하기 쉬운 요인이다. 면역 부전에는 선천적인 면역 부전과 후천적인 면역 부전이 있으며 면역 부전 상태가 몇 년에서 몇십 년 정도 계속되면 대부분 예외 없이 암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낡은 면역 시스템이 내부의 이상을 빈틈없이 감시하다가 암세포처럼 이상한 세포가 발견될 경우에는 림프구를 이용하여 그것을 억제하는 식으로 내부를 향한 방어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다. 하지만 면역 부전 상태가 오랜 동안 이어지면 스트레스 등으로 과립구가 증가하여 상피세포가 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암이 발생할 징조가 보였을 때 암으로 변한 세포를 죽이는 림프구가 부족하거나 허약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 암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암의 원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체질적으로 유전자 이상인 것은 아닐까, 발암물질을 외부에서 오랜 동안 자극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여겨졌을 뿐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암 발생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암은 나쁜 것이니 무조건 없애는 방식의 치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어쨌든 암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암을 치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술이다. 암이 발생한 부분을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화학적 치료, 즉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한다. 이른바 암치료의 3대 요법이라고 부르는 치료 방법이다. 이 세 방법에는 분명히 암을 축소시키는 힘이 있다. 하지만 암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치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왜 암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암을 제거하거나 축소한다 해도 본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3대 요법은 모두 면역 시스템을 철저하게 억제해버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면역력이라는 몸을 지키고 질병이 낫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을 억제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일시적으로 암이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 해도 재발했을 때는 맞서 싸울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다. 암을 치료하려면 생각부터 바꿔라. 면역 시스템은 신체를 지키고 이상을 감시하며 질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확실하게 힘을 발휘하면 암과 싸울 수 있게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면역 시스템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나아가 자신의 발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고 무리하거나 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몸을 쉬게 하고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암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암세포는 결코 무서운 세포가 아니다. 사람들은 암세포가 아주 강력한 세포여서 일단 발생하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세포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암세포는 결코 생명력이 강한 세포가 아니다. 주로 실험해보니 쥐에게 악성암이 생기게 하려면 암세포를 10의 6제곱인 100만 개나 주사해야 한다. 10,000개나 10만 개 정도는 림프구 때문에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쥐에게 방사선을 쬐어 림프구를 감소시키면 암세포를 불과 100개 이상을 주사하는 것만으로도 암이 발생한다. 그 정도로 암세포는 림프구에 약하다. 그러니까 림프구 수를 늘리는 생활을 한다면 어지간해서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사람의 몸 안에서도 매일 100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도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림프구의 활동 때문이다. 100만 개의 암세포는 참깨 한 알 정도의 크기다. 사람의 몸에는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일 참깨 한 알 정도의 암세포가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림프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 암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그룹의 의사들은 면역을 활성화시킨 경우 암이 치유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생활 방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면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치료를 하면 몇 개월 뒤에는 림프구의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림프구 수가 30%를 밑도는 면역 억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 림프구 수가 30%를 넘어가면 자연 퇴치가 시작된다. 따라서 림프구 수를 늘려 30%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다. 설사 퍼센트가 작더라도 림프구의 절대 수치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연구진의 경험에 따르면 1마이크로리터의 혈액 안에 림프구가 1800개 정도 있다면 자연 퇴치가 시작된다. 야윈 체형의 사람이라면 1500개 정도로 충분하다. 물론 림프구를 늘리려면 우선 생활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사례 2. 위암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남성 46세. 내 몸에서 위암이 발견된 것은 정밀 건강 진단을 받으면서였다. 검사에 들어가기 한 달 전부터 식욕부진, 명치 쪽에 통증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전에 위궤양을 앓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궤양이 재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폴립이 발견되었으니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폴립이라고? 그런데 왜 선생님 표정과 말투가 이렇게 심각한 것일까? 게다가 소개해주는 병원이 외과라니. 5일 후 소개받은 병원의 의사는 렌트겐 사진을 가리키며 위암일 가능성이 80% 정도라고 했다. 위암은 수술을 하면 생존율이 매우 높으니 안심하십시오.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가 위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증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검사를 받기까지 일주일,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일, 모두 3주일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3주일을 이대로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서 자율신경 면역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12지장 궤양 치료를 시작했고 자기를 치료해주는 선생님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과 관절염도 치료했으니 내병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지만 후쿠다 선생님을 찾아갔다. 후쿠다 선생님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든 관절 류머티즘이든 대부분의 질병은 자율신경 이상으로 혈류장애를 일으키면서 백혈구가 균형을 잃기 때문에 생긴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설명을 이해한다면 치료를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나는 일단 3주일 후 내시경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이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적어도 암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처음 치료를 받을 때 후쿠다 선생님은 엄지발가락, 명치, 정수리 부분에 침을 놓았다. 정상일 때는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나온다고 했지만 나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출혈도 없었다. 그것을 보고 후쿠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몸은 깊은 곳까지 매우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 한 개부터 치료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짐작이 가는 점이 있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운동해도 다리의 열기가 전혀 없이 차가웠던 경험이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하여 몸 안의 혈액순환을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후 나는 일주일에 2차례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2주일 후 내시경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위암 초기였고 크기는 4cm 정도라고 했다. 폴립은 내시경을 넣었을 때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했다고 했다. 종양은 폴립이 있던 점막 표면에 있었다. 외과 의사는 곧바로 수술하라고 권했다. 위장의 3분의 1을 절제하고 한 달 동안 집에서 요양하는 치료 계획이었다. 지금 절제하면 반드시 완치될 수 있습니다. 외과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일단 수술을 거절했다. 사실 그때 나는 2주일 남짓 후쿠다 선생님의 치료를 받으면서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있었다. 명치의 압박감이 사라지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요법을 좀 더 받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외과 의사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수술의 효과를 믿는 그에게 침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쓸데없이 대립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납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고 그래서 수술을 거절한 것이다. 어쨌든 수술을 일단 연기해달라고 하자 외과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깊이 생각해보고 잘 결정하십시오. 한편으론 아버지가 암 때문에 투병 생활을 했던 기억도 떠올랐다. 아버지는 암을 떨쳐내기 위해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암에 생겨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암이 재발했다. 나도 단순히 수술을 받는 길을 선택한다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지금 효과를 느끼고 있는 면역요법을 계속하다 내 몸을 암이 자라지 않은 몸으로 바꾸고 싶었다. 이런 결심을 밀고 가기 위해 가족에게도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겼다. 가족이 수술을 주장하여 집안에서 불화가 생긴다면 나도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어쨌든 스스로 책임지고 내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리고 2주일 후 2번째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후쿠다 선생님의 치료 효과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약 암이 더 커졌다면 수술을 받을 생각이었다.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 2번째 내시경 검사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는데 의사는 위장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작은 암이 발견되다니 당신 정말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암이 그렇게 작아졌다 하는 생각에 의사에게 크기를 물어보자 2cm 정도라고 했다. 나는 서둘러 후쿠다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행이군요. 이제 곧 암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다시 수술 날짜를 연장하기 위해 처음 찾아갔던 외과 의사에게 연락을 한 다음 후쿠다 선생님의 치료를 계속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혈색이 좋아졌고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침을 찌르면 통증도 느끼게 되었다. 침을 찌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도 새빨간 색깔을 띠게 되었다. 후쿠다 선생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편하게 대화하면서 내 스트레스까지 들어주었다. 내 몸이 암을 발생시킬 정도로 교감신경 과잉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였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사업에 지나치게 집착했던 것이다. 치료받는 동안 앞으로는 나 자신의 몸에 부담 주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2달이 지나 3번째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때 암은 1cm로 작아져 있었다. 종양이 정말 작아진 것이다.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